네, 여러분들 오늘 그 박수현 대변인이 친명, 친청 이런 프레임이 결국은 민주당 분열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를 엎으려는 의도적인 갈라치기다. 이거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좀 지적을 해드렸죠. 그렇죠? 어제 여러분들에게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좀 상식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친명, 친청 이 말이 왜 의도적인 갈라치기고 이 말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 사퇴를 외치는 이 파란 이찍들 있죠. 얘네들이 왜 말이 안 되는지를 제가 논리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얘네들이 떠드는 게 뭐죠? 이재명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래갖고 엇박자다. 친명, 친청. 이 프레임을 민주당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정청래가 자기 정치를 한다. 그렇죠? 세 번째, 대표 연임을 노리고 당원 당규 1대 당원과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1대1로 갈라는다. 얘네들 이거 3개 빼고는 없죠. 그렇죠? 얘네들 이거 3개 빼고는 없잖아. 여러분들 친명과 친청의 구도가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친명, 친청 이런 게 만약에 뉴스거리가 되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기가 없거나 집권 말기에 이런 기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정청래 대표를 죽이고 민주당의 개혁을 막아야 되는지 알겠죠? 이런 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현저히 낮거나 그리고 집권 4년차나 5년차에 레임덕에 들어갔을 때 당의 새로운 대권 후보로 떠오르는 사람과의 권력 다툼을 얘기할 때 친청 대 친명 대 친청 이런 구도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 친명과 친청의 대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설사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많은 어떤 그 이재명 대통령과의 맞지가 않는다 해도 오히려 정청래가 정말로 차기의 대통령의 꿈이 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맞설 필요가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정청래가 자기 정치를 하고 싶으면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자기 표로 흡수하는 게 가장 빠른 일이잖아요. 이게 왜 민주당 갈라치기 프레임이냐면 지금은 친명 대 친청, 친명 대 어떤 구도도 상생할 수 없어요. 제 말 이해하세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과 맞서는 정치 구도가 있을 수가 없는 시기라고요. 그 어떤 정치인이든 이재명 대통령과 맞서는 정치인은 민주당에서 사장됩니다. 제 말 맞죠? 지금 모두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와 국민적 열망이 높은 시기에 이재명에게 반기를 드는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예요. 제 말 맞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친명 대 친청 구도를 만들어내는 언론이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은 누구든지 이재명 대통령의 사람이라고 이재명의 사람이 되고 싶은 시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오죽하면 정원호 구청장 말 한마디 했다라고 일 잘한다고 말 한마디 했다가 박주민이나 박홍근이나 얼마나 입이 삐죽 나와요. 지금은 모두가 대통령에게 칭찬을 듣고 싶어하는 시기지 대통령과 맞설라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 맞죠? 아니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봐도 대통령의 인기가 민주당의 지지율보다 훨씬 높은데 어떤 정신 나간 정치인이 이재명과 맞서서 자기 정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만들어낸 민주당 갈라치기 프레임은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면서 야 정청래가 진짜 자기 정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진짜 이재명 대통령에게 납작 엎드려갖고 하던 대로 막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정청래가 자기 정치를 하는 거죠. 지금 뭐예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왜 전략적 분업을 통해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만찬을 했잖아요. 만찬을 해서 갔다 오셔갖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 틈에 빈 틈도 없는 의견이 일치한다. 응? 이런 얘기 왜 할 거야? 응? 지금 저거예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장관에서 나 대신 욕먹느라고 고생했다라는 얘기를 하죠. 정청래 대표한테는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개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이 도라이 새끼들 진짜.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개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행정부의 수반이다 보니까 당의 일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못 하잖아요. 그쵸? 윤석열이나 당에다가 야 한홍아, 야 철규야, 너희 새끼야 어떻게 된 거야 새끼야 막 이렇게 하면서 지가 직접 하다가 당무 개입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알아서 싸워주고, 알아서 들이받아주고, 알아서 개혁해주고.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경제협체, 가끔 민주당이 앞서 나갈 때 대통령이 조금 브레이크 걸어주면서 오히려 대통령은 민생 안정과 국민 통합 이런 거에 더 신경 쓰는 모습. 대통령은 싸움을 말리는 것 같은 뉘앙스가 되게 좋은 거거든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야당과 싸우는 모습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되면 모든 타켓이 대통령에게 들어가요. 근데 민주당과 국힘당이 치열하게 싸우는 와중에 민주당이 너무너무 잘 싸우고 여러분들이 박수 쳐주고 그럴 때 언론에서는 민주당이 뭐 강경파 이러면서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그럴 때 대통령이 약간 이렇게 제어를 해주는 모습을 하면 대통령이 오히려 더 뭐라 그래야 돼요? 국민 통합 또는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한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쟤네들이 말하는 게 하나도 안 맞죠? 정청래가 바보입니까? 지금 이재명에게 맞서게? 아니 진짜 까놓고 얘기합시다. 어떤 정치인이 이재명이 마음에 안 들어도 지금 이재명 마음에 안 든다고 떠들 수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있을까요? 민주당 배지 달고?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응? 그렇잖아요. 지금 어떤 정치인이 이재명의 반기를 드는 배지 달고 해서 이 사람 묻힙니다. 사장돼요. 근데 정청래가 정신 나갔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지금은 모두가 친명이에요. 모두가 친명이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지 다시는 정권을 내주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언론은 계속 친명, 친청, 이게 말도 안 되는 시기에 이런 걸 만들어냈을까? 결국은 정청래를 무너뜨리고 민주당의 개혁의 속도를 늦춰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그럭저럭 당대표를 하나 세우면, 그러니까 정청래는 아무리 조선일보가 까면 그래? 내가 잘하는 거네?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청래는 조선일보나 국힘당이 욕을 하면요, 나 지금 잘하는 거구나 하면서 직진해요. 근데 좀 어설픈 인간들 오면요, 조선일보가 욕하고 중앙일보가 욕하고 동아일보가 욕하고 국힘당이나 민주 속칭 입진보들이 욕하면 움찔합니다. 응? 쟤네들 반박할 수 없을 거예요. 친명 친청 대전이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응? 모든 힘을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데 무슨 정청래가 힘이, 여러분들 내가 한마디 얘기해 줄까요? 이 구도가 생성이 되려고 그러면요, 정청래가 대권 후보여야 돼요. 친명과 친청의 대결 구도가 되려고 그러면 정청래는 대권 후보가 돼야 돼요. 근데 정청래는 솔직히 여러분들 대권 후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대권 후보가 아니잖아요. 성립이 될 수 없는 언론의 갈라치기 프레임이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봐도 갈라치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정청래가 자기 정치를 한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정청래가 자기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요, 1인 1표제를 안 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당대표는요 기본적으로요 선거를 앞두고요 전략 공천 10% 20%의 공천 권한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알게 모르게 당대표는 국회의원 선거든 지방선거든
전략 공천을 자기가 10%에서 20%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100군데면 10군데나 20군데는 자기 사람을 꼽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응? 그걸 포기했어요. 여러분들 전략공천 10% 20% 갖고 있다라는 것은 만약에 전략공천 지역이 20군데다 그러면 내 사람 4명 꽂을 수 있는 거예요. 응? 아니 좀 딴 애들 난 누군지 모르니까 쓰지 마. 아유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면 정청래가 자기를 정치한다? 정청래를 왜 괴롭히겠어요? 여러분들 정청래가 정치를 하면서 정청래 그 얘기 해줄게. 그 다음에 대표 연임을 노린다. 아니 정청래가 대표 연임을 노리면 응? 아니 노리면 노린다고 되나? 당원들이 뽑는데? 당원들에게 그러면 딴 정청래를 이길 만한 사람을 내밀면 아니 권리당원들이 지금 당대표 선거에 비중이 커졌는데 그러면 정청래가 연임을 노리는 게 아니라 아니 연임을 노릴 수 있는 게 연임을 노리는 게 죄인가요? 아니 나 진짜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정청래가 연임을 노리는 게 법 위반인가요? 죄인가요? 아니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가장 개혁적인 대표를 처음 봐서 정청래를 응원하는 게 잘못됐을까요? 이게 마치 대표 연임을 노리면 정청래가 큰 죄악을 저지르는 것 같은 프레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죠? 이런 프레임을 가다 놓으면 정청래는 내년 8월이면 임기가 끝나니까 국힘당이나 저쪽 조중동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을 그러니까 저런 파란 이찍들 정청래 사퇴하라고 외치는 저런 애들을 이용해서 민주당의 개혁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친명 친청 대전이라는 프레임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정청래는 조선일보가 아무리 까든지 국힘당이 아무리 까도 말을 안 들어. 이재명 대통령만 지킨다는 이런 하바리들을 이용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을 이용해서 정청래를 공격시키면 자극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공격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자들을 이용해서 정청래를 공격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친명 친청 프레임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어떤 분이 뭘 질문했죠? 내가 조금 이따 얘기해 준다 그랬던 거? 아까 그 질문 내가 바로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뭐라 그랬죠? 뭐였지 질문이? 내가 바로 대답을 좀 해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딴 얘기 하느라고. 아까 어떤 분이 뭐 왜 그러냐는 거 내가 읽어주고 했었는데 그게 뭐죠? 연임이 아닌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지금 여러분들 이런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냐면요 되게 위험한 현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잘 들어보시면 제가 이 정치권에 그래도 한 20년 이상 있으면서 제가 쌓였던 경험을 알려드릴게요. 정권이 바뀌잖아요. 응? 잘 보세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대통령이 바뀌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정치 세력들은 사실상 힘이 없어지죠. 기존에 있던 친노 친문 여러분들 지금이야 친문하면 여러분들이 수박을 떠올리지만 과거에 친노 친문은 가장 민주당이 개혁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반문이 오히려 낙제 꼬리표가 달리면 반문이라는 꼬리표가 달리면 그 사람은 정치적 사망 선고였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재명이라는 시대가 왔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연합 세력들이 힘을 합쳐갖고 대통령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바로 지금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와닿는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의 생각과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과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자기네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가장 큰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대통령 이재명과 이재명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점점 갭이 그러니까 격차가 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개파 싸움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수많은 사람들의 그리고 단체들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순간 내 식구들 챙기는 게 아니라 권력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딱 당선이 되는 순간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끌고 나가서 반드시 5년 동안 좋은 나라, 좋은 정부 그리고 성공한 정부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과거에 내가 정권을 잡으면 이 나라를 한번 작살을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대통령 후보 때 하는 얘기예요. 막상 대통령이 되는 순간 그 권력을 저들에게 흠집 잡히지 않으면서 이 권력을 반드시 써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고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대통령이 가장 정권을 잡은 다음에 집권 3년차, 4년차, 2년차, 1년차 하는 일들이 다 다르겠죠. 그 시기에. 대통령이라는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은 정권을 잡는 순간 뭘 생각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을 잡는 순간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은 좋은 정치 해야 되겠다. 나라 살려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국정 운영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하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집권 3년차, 4년차 되면 어떤 일을 생각하냐면 저들에게 절대 정권을 뺏기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쟤네들한테 절대 정권을 뺏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제일 잘못한 게 뭔지 아세요?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그룹이 가장 잘못한 게 뭐냐? 자기 계파가 아닌 사람에게는 정권을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저는 그건 뼈묻힌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분석을 해보면 친문이 가장 욕을 먹어야 될 부분은 수박짓 그런 걸 다 떠나서 자기네 계파에서 대통령을 배출하려고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는 이재명이라는 걸출한 문재인 이재명이라는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대통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문 기득권 세력들이 이재명은 자기네 계파가 아니기 때문에 배척하고 철저하게 당에서 이 세력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대통령이 가장 여러분들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대통령이 가장 대통령답게 살 수 있는 것은요, 저들에게 권력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고 김정숙 여사, 그 다음에 여사님이나 딸 문지혜 씨 이런 분들이 검찰에 수사를 받는 건요, 결국은 윤석열에게 정권을 뺏겨서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왜 민주당의 정청래 물러나라 하면서 이상한 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노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분들 원조 친명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은 2014년 이후에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고 성남시장 시절부터 어떻게 보면 정치적 역사가 한 10년 언저리예요. 제 말 맞죠? 여러분들도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을 아는 게 대부분이 세월호 참사 이전, 그렇죠? 한 길어봐야 한 11년, 12년 정도 되신 분들이 가장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아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기잖아요. 성남시장 때 알아도 그게 10년 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민주당 70년 된 정당이에요.
70년 된 정당에서 정치를 계속 이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친명이라는 조직은 원래 친노, 친문, 친명으로 지금 다 넘어갔어요.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 결국 뭐냐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는 어떻게 보면 친명 조직을 자기네들이 국회의원으로 올려주는 등용문 역할을 한다는 식으로 해갖고 민주당 친명 최대 개파 조직이라고 하면서 자기네들 모든 지방 권력 그 다음에 정청래를 몰아내야지 여러분들 그리고 정청래 연임을 막아야지 2018년 자기네들이 배지를 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제가 왜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나중에 여러분들 김민석이 친명인가요? 나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 김민석 친명인가요? 친명이죠. 김민석이 그렇다 그래갖고 친명이 됐지만 김민석이 처음에 정치에 등용한 건 김대중 대통령 때 등용됐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제 말은 지금 김민석, 정청 모두가 친명이에요. 모두가 지금 친명으로 부리지만 이 사람들의 그 전에 정치의 역사를 보면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영입이 됐고 정청래는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자극을 받고 왔잖아요. 그럼 처음에 자기가 정치를 시작했던 출발점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에 발맞춰서 이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치적 선배들이에요. 다. 김민석은 이재명 대통령에 비해서 정치적 20년 막 그 더 선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깍듯이 대통령으로 모시고 대통령이 되게끔 뭐 모든 걸 쏟았잖아요. 응? 그러면 어때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차기는 김민석을 낙점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렇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우리가 김민석을 친명이 아니라고 할 거예요? 김민석이는 원래 김대중 대통령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쟤는 친명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지금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를 제가 매일 해체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얘네들은 민주당 판 자체를 다 갈아엎겠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DJ계, 친노, 친문 이쪽에서 정치 시작했던 사람들 자체를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네가 더민초라 그래갖고 만들어서 초선 80명을 요번에 들여놓고 다음 2028년 총선 때는 또 자기네들이 초선을 배치하면 얘네들이 재선되고 이렇게 지금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사전 작업이 내년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주기 위해서 당원 당규의 1은1표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율을 막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게 뭐냐,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주류라고 생각해서 권력의 중심에 있고 싶어요. 근데 대통령은 안 그래요. 대통령은 오히려 나를 가장 가깝게 도와주고 힘이 돼줬던 사람들이 고맙지만 이 사람들을 가장 멀리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알아서 좀 멀리서 지원해주고 알아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이용해서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순간 권력이라는 건 서로 놓지 않는 거예요. 전 권력과 지금 권력의 부딪힘과 싸움밖에 안 나요. 대통령은 여러분들 어때죠? 내가 대통령,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쉽게 이해 좀 하게 들으면 여러분들이 친한 모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친한 10명의 동창 모임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10명이 나와요. 되게 오래되고 좋은 친구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어느 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져요. 그럼 9명이 있어요. 이 9명이 가장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몇 명은 내가 정말 믿고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나랑 친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들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안희 정보로 너는 정치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제 말 이해하세요? 나를 가장 응원해주고 지지했던 사람이지만 쟤는 이런 단점이 있고 쟤는 이건 위험하고 나는 이미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 파악이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나를 도와서 내가 이 권력을 쥐었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이용해서 뭐든지 막 해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장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스러운 게 뭐죠? 지금 7인회라는 사람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부담스러운 조직은 7인회와 더민주 전국혁신회인 거예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지금 힘이 되는 사람들은 뭐죠? 김민석, 정청래,
강훈식, 우상호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을 썼겠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우상호 욕하고 막 했는데 제가 왜 욕하지 말라 그랬냐면 왜 여러분들 정청래, 비서실장의 강훈식, 정무수석의 우상호 자기네들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부담스러운 친명 조직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가장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짬짬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출신들이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네끼리 알아서 다 헤쳐먹는 겁니다. 응? 왜 비서실장의 강훈식을 돕겠어요? 비서실장 강훈식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친명이라는 지네들끼리 부르는 찐명과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죠. 함부로 청탁에 못 들어와요. 응? 그러니까 진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서 힘을 실어주는 것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보다 훨씬 선배들이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친노 세력도 규합할 수 있고 친문 세력도 규합할 수 있고 나를 지지했던 친명 그룹을 어느 정도 제지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에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가장 골칫거리가 뭐냐면 찐문 하면서 떠들었던 인간들이었던 거예요. 지지자들은. 그러면서 이제 측근 정치 그런 걸 배제하기 위해서 양정철이가 야인 생활을 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정철은 엄청나게 욕을 먹어요. 응? 근데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을 탄생시켰다는 이유만으로 하바리들 유튜버들과 연대를 해갖고 대놓고 정청래 사퇴를 외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많이 도와줬던 박찬대 원내 대표할 때 박찬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큰 힘이었죠.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지난 전당대회 때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를 박찬대를 세우고 싶어 했을까? 당대표를 세우고 싶어 했을까?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 알려드릴게요. 지난번에 정청래가 제일 먼저 출마 선언을 하죠. 박찬대가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응? 박찬대는 처음부터 나갈 마음도 없고 나갈 생각도 없었어요. 박찬대를 끄집어낸 게 인천의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예요. 인천 원외위원장들과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박찬대를 밀었던 겁니다. 그래서 분란이 나지 않아도 될 당대표 선거가 개판이 됐던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나왔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너 나가라 나가지 마라까지 여러분들 당무 개입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너 나가라 나가지 마라 그러면서 당에 그 윤석열도 아니고 그런 거 뭐 알아서 그건 당이 하겠죠. 그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막말로 여러분들 쟤네들 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나 이런 하바리들 말대로 정청래가 자기 정치라고 이재명 대통령의 뒤통수를 쳤다라고 생각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놓고 여러분들 박찬대를 밀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메시지를 주든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저 하바리 새끼들이 주장하는 거 최고위원 5명 사퇴하면 정청래 체제 무너진다.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저 하바리들이나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같은 애들 같이 엇박자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나홀로 길을 간다. 여러분들 이현주나 황명선은요 이재명 대통령 픽 하나면 얘네 그만 사퇴해요. 그러면 정청래 체제 끝났어요. 근데 왜 갑자기 이현주가 그렇게 출마 의지가 강했다가 국민의힘까지 입당해서 부산시장 나가려고 했던 애가 왜 민주당에 입당해서 왜 갑자기 출마를 포기했을까요? 정청래 체제 유지하라는 일종의 메시지예요. 응?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통령이 되면요 정말로 민주당이 잘 되기를 바래요. 근데 그 민주당에서 나를 이용해서 이 기존에 있던 정치 세력을 몰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더민주 전국혁신회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년 1월달 되면요 여기저기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 그러면서 명함 돌리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걔네들이 바로 명청대전 갈등을 유발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명청대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번 최고위 선거 지나면 내년 이제 또 전당대회, 지방선거 끝나고 전당대회 때 얼마나 정청래 끌어내리려고 저것들이 더 할 겁니다. 다음 당대표 선거는 정청래 대표가 연임 도전할 가능성이 높죠. 박찬대 같이 무능한 박찬대 같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누가 나오든 간에. 지금 이런 정알못들이 좀 있다 보니까 마치 정청래가 진짜로 이재명 대통령과 이런 반기를 드는 사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좀 일부가 있다 보니까 지난번 같이 뭐 63.5대 30 뭐 6.5 이렇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가 더 건강하고 민주당이 더 건강해지려면 그래서 여러분들 대의원제와 권리당원제가 1대2 표의 등가성이 1대1이 돼야 돼요. 표가 여러분들 1대 그러니까 권리당원들의 모든 공천 경선 후보들을 100% 투표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든 뭐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당원들이 선택을 하면. 그럼 얘네들이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이재명 저 얘기를 안 했구나. 이런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들 가장 부담스러운 게 뭐냐? 자기는 김민석이 됐든 누가 됐든 나를 위해서 같이 동공동락하고 자기가 당대표 본인이 당대표 하실 때 대통령을 만드는데 진심을 본 사람들은 원래 원조 친명이 아니라도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7인회 중에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게 아니라 7인회는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이 인물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다 알 거 아니에요. 쟤는 대통령 감은 아니다. 쟤는 뭐 저건 잘한다. 뭐 이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원조 친명은 아니지만 내가 당대표 시절에 겪어보니까 와, 이 사람은 참 그게 바로 김민석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할 때. 이런 사람 중에 차기에 맡기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반드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대통령 후보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왜 점점 민주당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려고 그러냐? 자기네들이 대통령을 배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 당원들과 생각이 다르죠. 당원들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런 찐명이라고 주장하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지네가 정권을 잡고 싶어 하는 거죠. 거기서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 때 친문이라고 하는 애들이 이재명이라는 걸출한 대통령 후보가 있는데도 돕지 않았던 개파 이기주의인 거예요. 똑같잖아. 문재인 대통령 때도 친문이라는 조직들이 이재명이라는 걸출한 대통령 후보가 있는데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차기에 민주당이 정권을 유지하면 좋은 입장이었지만 대통령 정권 집권 말기가 되면 대통령보다는 당이 힘이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친문 진영에서 이재명이라는 자기네 개파가 아닌 정치인을 인정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폭적인 지지가 없었잖아요. 응? 그러니까 지분도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은 자기가 믿는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봐도 정말 잘할 것 같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그 사람이 비록 원조 친명이 아니래도
근데 정치하는 세력들은 개파를 만들어서 자기네 세력을 키운 다음에 거기서 대통령 후보를 내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당원들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심했던 게 언제냐면 당원들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이미 대통령 후보로 낙점했을 때 민주당 안에서는 정치 그 당시에 친문 기득권이라고 했던 의석수를 가장 많이 갖고 있었던 의원들은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싸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당원 이기는 국민 이기는 어떤 국민 이기는 대통령 없듯이 당원 이기는 당대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다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22대 국회 때 어떻게 됐죠? 완전 공천 물갈이가 됐잖아요. 지금 가장 위험한 시기예요. 대통령은 여러 골고루 좋은 사람들을 등용하고 국정을 운영하고 싶어 하는데 벌써부터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대통령의 중간평가이자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내년 지방선거에 친명 최대 조직이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이재명 대통령 파리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권력을 다시 물갈이를 하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결국 얘네들이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작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시도당을 장악을 하겠죠. 지금 각 시도당 위원장들을 자기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장악을 하게 되면 2028년도 국회의원 23대 국회의원 선거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네들이 사실상 공천권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 지역구 253석, 그 다음에 비례대표 현재 뭐 47석 이런 게 있는데 253명의 자기네들이 공천권을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대통령 후보도 자기네들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이 됐던 누가 됐던 처음부터 나랑 정치는 같이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을 차기 생각할 수도 있는데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자기네가 민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당원들과 결국은 싸우는 거죠. 그게 문재인 대통령 말기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지 보세요. 이 저쪽은 친문이라는 민주당의 최대 개파 기득권들은 이낙연을 밀었고 거기서 일부 당원들의 목소리를 눈치챈 사람들은 친문 정치인들은 이재명을 밀었고 똑같죠 여러분들. 똑같죠. 이런 놈들이 그 수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자기의 당대표의 어떤 지분권인 전략공천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포기하고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1대1 표심을 갖고 가기 위해서 당원을 개정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 이게 가장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또다시 만약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나중에 가장 부담스러운 조직이 되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칼을 꼽을 놈들이에요. 결국 이런 놈들이 제가 정치 이 바닥에서 한두 번 봅니까? 결국은 이재명 하다가 결국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여러분들 집권 말기에 만약에 지지율이 좀 빠지거나 그러면요 이놈들이 이제 제일 먼저 반기를 드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단순히 뭐 언론에서 친명, 친청 이런 말들 제가 얘기한 거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돌려보시면요 그냥 대놓고 민주당 분열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를 엎으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그 정신 똑바로 박힌 정치인이면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과 친하려고 하지 이재명 대통령과 반기를 들어서 적으로 만들고 싶은 정치인이 있을까요? 저 친명 친청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청래가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말기일 때, 세 번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형편없을 때, 그래야지 친명 친청이라는 대결 구도가 되는 것이지 지금은 모두가 친명이 되고 싶고 모두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이름 한번 불리기를 원하는 시기에 누가 최고위원 선거를 앞두고 친명 친청대 이거는 현재 반 이재명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순간 사실상 정치적 생명의 사망 선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언론이 만들어낸 민주당 분열 프레임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말아달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12월 13일 토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고요. 지금 아까
제가 운전하고 갔다 오는데 진눈깨비 같이 막 내리는데 아직 도로에 눈이 쌓이진 않았는데 오늘 새벽에 그러니까 기온이 뚝 떨어져 갖고 아침에 빙판길 위험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 내일 집에 계셔요. 내일 웬만하면 집에 계시고 제가 낮부터 심층 분석 일주일치 틀어드릴 거니까 그거 보세요. 최저 기온 영하권이다 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운전 조심하세요. 특히 운전업에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그냥 되게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는데 그냥 넘어가길래 제가 이거는 꼭 좀 소개시켜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최근에 여러분들 지금 민주당이 지금 민생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있는데 지금 국힘당이 개소리 말잔치 하면서 필리버스터라고 하면서 계속 시간 끌고 막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거 중에 지금 은행법이 통과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은행법 일부 개정안 통과 요거까지만 들으셨죠? 여기 왜 중요한 거냐면 은행법 일부 개정안이 이게 왜 홍보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은행법 일부 개정안이라는 것 중에 대출금리에 보험료를 포함시켜 갖고 고금리로 은행들이 돈을 받았던 거예요. 그쵸? 부당한 가산금인데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우리가 금리를 인하를 하면 시중은행들도 어차피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자기네들 완전 기준금리를 빌려다가 시중에다가 풀면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시중은행들도 금리를 여러분들 인하해 갖고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 금리를 안 떨어뜨리죠. 분명히 기준금리를 떨어뜨렸다고 했는데도 시중은행의 금리는 변동이 없어요. 이유가 있던 거예요. 얘네들은 가상금리라는 거를 걷다가 금리에다가 막 반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이 은행법 일부 개정안, 그게 뭐냐면 대출금리에 보험료나 예금자 보호법상 보험료, 그 다음에 서민금융지능지원금, 출연금,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리스크로 안아야 되는 비용들을 금리에다가 더럽게 포함시켜갖고 금리를 올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를 이제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서민들과 중산층 대출 이용자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나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되게 높은 상황에서 금리의 인하의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은행이 앉아서 돈 버는 시대를 끝내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은행은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앉아서 돈 대출 받으러 오면 집 담보로, 얼마나 집 담보 대출 안정성이 있습니까? 리스크가 적고. 그래서 앉아서 돈 벌던 은행에 어떻게 보면 은행이 그런 돈들을 이용해서 사회적 어떤 투자나 서민 지원에 어떤 생각하지 않고 그것들을 계속 고금리로 하면서 은행이 돈 장사를, 물론 은행은 돈 장사를 하는 거지만 국가 경제에도 이바지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경종을 울린 것이고, 앞으로 이제 부담이 굉장히 좀 완화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 또 통과가 됐어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이게 뭐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뭐가 통과된 거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윤석열 때 정말 열받았던 게 북한을 자극하는 대북 전단지 계속 박상학이나 이런 애들이 막 날리고 그럴 때 너무 짜증 났었잖아요. 저러다가 휴전선 근처에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나오거나 그러면 국민의 어떤 전쟁의 위기가 올라올 수도 있는,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았는데 왜 윤석열 정부는 왜 이거를 제재하지 않냐 그랬더니 경찰관이 제재할 수 없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마자 민주당이 정청래 대표랑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해서 경찰관이 대북 전단을 살포할 때 제지하거나 해산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제지하거나 해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이 대북 전단 살포를 보면서도 해산하지 않거나 제지하지 않거나 해산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법들이 통과됐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국힘당이 여러분들 어제 굉장히 쪽팔렸나 봐요. 뭐가 쪽팔렸냐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업무 보고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가장 그 인상 깊었던 게 인천공항공사 사장, 인천공항사장 이학재, 이 이학재의 무능한 그리고 어이없는 답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가 찼죠. 그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나보다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국힘당이 여러분들 너무 웃겨요. 이거를 가지고 선거 개입이래요. 국힘당이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질타한 것을 선거 개입이래요. 이거는 진짜 바보들입니다. 인천공항공사 이학재가 인천시장 후보로 나온다는 지금 소리가 파다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지금 빨리 잘라야 되는 겁니다. 제 말 맞죠? 현재 공기업의 사장이 당연히 대통령이 업무 보고하는 자리에서 업무 파악도 안 되고 헛소리를 하길래 질타를 했더니 국힘당이 그걸 가지고 선거 개입이래. 그럼 뭐죠? 그 이면에는 이학재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는 전제가 깔려야 되는 거잖아요. 바보들입니다, 이것들. 응? 더 혼나야 돼요, 이런 새끼들은. 이런 새끼들을 그러니까 나라가 응? 인권위원장, 독립관장, 뭐 이런 인사 이배용 국가 무슨 뭐 교육위원장 이런 것들을 보면 나라가 안 망한 게 다행이에요, 여러분들. 응? 이런 무능력하고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을 대한민국 공공기관장에 앉혀놓고 있는 거 보면서 나라가 망하지 않았던 게 진짜 그게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윤영호가 왜 말을 바꿨을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제 이해를 많이 하셨죠, 그렇죠? 지금 윤영호가 갑자기 그 말을 바꾼 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어제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시간을 정리해드리면 윤영호가 최근 들어서 민주당도 끼어있다라는 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윤영호와 통일교를 겨냥할 때 특검에서는 국힘당 권선동과 국힘당을 연관시킬 때 윤영호가 보험을 들기 위해서 8월인가 9월에 조사를 받으면서 민주당 인사와도 우리는 국힘당에만 올인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을 그 당시에 수사했던 특검 수사관들, 김건희 특검에 대검에서 파견된 수사관들이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번에 특검이 거의 이제 해체되면서 나오면서 특검 수사가 마무리가 되면서 그때에 있었던 일을 언론에다 뿌린 거예요. 그래서 검사들이 지금 뿌린 것이지 지금에 와서 윤영호가 말을 다시 민주당을 물고 늘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윤영호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왜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얘는 통일교나 윤영호 입장에서는 이게 또 민주당과 연관된 로비 사건으로 되면 지 형량만 늘어나고 통일교는 정교 분리의 원칙 헌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국힘당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정치권에 모두 저런 짓을 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통일교 해산이 더 가까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는 자기 의도하고 전혀 자기는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검찰청 폐지를 저항하고 있는 언론들과 검찰들이 이거를 계속 물고 늘어지는 현상인데 제가 왜 이런 말 어제 했던 얘기를 왜 오늘 다시 하냐. 지금 이 사건은요 가만두면 그냥 무마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나쁜 사건을 덮자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돼요. 근데 현재 국힘당에서 이거를 특검을 하자고 하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국힘당에서 이 사건을 특검을 하자고 합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지도부 정청래 대표나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여러분들이나 알아봐도 전형적인 국힘당의 물타기 아닙니까 이거는? 응? 당연히 지네들 권선동 구속되고 여기저기서 돈 받았다, 김건희한테 줄 댔다, 목걸이 갖다 주고 별짓을 다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거는 전형적인 물타기 사건인데 어제 같은 여러분들 이현주 같은 애들 발언 보세요. 김건희 특검을 질타하고 일부 민주당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특검을 받아들이자라는 인간들이 있어요.
지선 악재, 조기 진압의 목소, 이게 이현주나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부가 이거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를 특검 받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 뭐 우리가 떳떳하니까 괜찮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이걸 받는 순간 드루킹 같이 사건이 엮이는 겁니다. 드루킹 사건 기억해야죠. 우리는 떳떳하니까 받아도 된다 그러더니 뭔 놈의 킹크랩 1호, 킹크랩 2호 해갖고 어거지로 맞춰갖고 특검, 저쪽에서 지명하는 특검이 어떤 놈들일까요? 그리고 이걸 뭐하러 받습니까? 뭐하러 3개월 내내 이거를 받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응하지도 않아야 되는데, 어제 이현주 최고위원회에서 하는 얘기 보세요. 김건희 특검을 욕하고 앉아 있잖아요. 늑장 보고 있다고. 정신들 나갔어요. 저런 인간들은 빨리, 아휴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 그 다음에 국힘당 얘기부터 오늘 하고 민주당 얘기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봤는지 몰라도 제가 이거 보고 빵 터졌습니다. 장동혁 팬카페가 생긴 거 아세요 여러분들? 장동혁 팬카페가 있습니다. 장동혁 팬클럽 가입의 첫 질문.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혹시 보신 분들 있죠? 야, 너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장동혁 팬클럽의 대문 화면이고요. 만사혁통이라고 하면서 장동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냥 극우 모임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 팬카페 처음 들어갈 때 질문이 이거예요. 평소 한동훈을 부르는 호칭은 뭐 배신자 뭐 별게 다 있겠죠. 12.3 계엄 사과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해 멸공이라고 답해주세요. 여기에다가 멸공 쓰면 합격하는 거야. 야, 이게 진짜 내 눈을 씻고, 야 이게 진짜 맞나? 이게 IA 시대를 지금 다가오고 있는 시대에 이게 국힘당 당대표라는 애 팬클럽의 수준인가? 응? 멸공이라고 쓰래잖아. 멸공. 너무 웃기지 않아요? 멸공이 뭐예요? 멸공이. 응? 나 어이가 없어갖고 그런 것들 보면서 웃었습니다. 오늘 2번부터 하면, 지금 사실 국힘당 내부 취재하는 기자들이나 국회의 분위기를 보면요, 이제 사실 장동혁이는 끝났다예요. 장동혁이가 끝났다라는 말들이 지배적이고, 그리고 장동혁이는 이제 와서 계엄에 대한 사과를 해도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정치는 타이밍인데 장동혁이가 지금 사과한다 그래갖고 장동혁 체제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영남 중진들 뭐 주호영, 윤한홍 뿐만 아니라 뭐 인요한 얼마 전에 그 비례대표도 사퇴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핵심 코어 지지층의 일부인 영남의 중진들이 이탈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장동혁이가 당내 기반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장동혁을 만든 것도 윤석열과 친윤 세력들이었고 영남의 지지 의원들이 장동혁 체제를 만들어냈는데, 자기를 만들어준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내려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입장에서는 자기가 내려간 다음에 그냥 여기서 물러나게 되면 정치적으로 이제 당대표를 하면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극우의 이미지가 씌어질 뿐이잖아요. 그래서 장동혁이가 지금 하는 게 뭐 어떤 것이냐, 어떻게든지 내년 지방선거를 자기가 치러보고 적당한 사과나 이런 것들을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친윤 세력들이 지금 가장 경계하는 게 누구냐면 한동훈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한동훈 당원 게시판 당권 감사가 당무 감사가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친윤 세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한동훈과 친한계가 다시 당권을 잡을 수 있다는 만약에 비대위로 전환하거나 다시 전당대회를 하면 한동훈에 맞설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동혁이가 자기를 만들어준 친윤 세력들의 사실 바람이 한동훈 제명이거든요.
한동훈 제명 또는 당원권 정지시키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사실상 당무 조사는 한동훈 당원권 정지를 시키면서 친윤 세력에게 자기를 믿어달라는 어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내부의 어떤 봉합이나 수습은 불가능한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까 장동혁이가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선을 넘는 계속 도를 넘는 발언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의지를 할 수 있는 게 윤 어게인 세력인 극우들과 어떤 정광훈, 전환길 이쪽 세력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왜 그러냐면 장동혁이가 현재 대표이고 본인이 자기를 반대하는 사과를 하라고 하는 영남 중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직접 상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당대표라 그래도 자기가 당대표로서 지 선배들이나 자기를 만들어준 사람들을 저격을 하지 못하니까, 왜 장동혁이가 극우와 손을 끊지 못하냐면 극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죠. 입 다물게 하려고. 그래서 김문수가 헛소리를 하고, 안 그래요? 장동혁 물러나라고 하면 그구들이 주호영한테 문자 폭탄을 날리고 주호영한테 공격을 하고, 윤한홍이가 계엄 사과하라 그러면 그구들이 윤한홍에 대해서 늑달같이 달려들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구를 이용해서 자기의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현재 진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현재 정치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야 이제 아직 여러분들 본격적인 선거판이 달아오르거나 그런 시즌은 아니잖아요. 본격적으로 내년 설이 좀 지나야지 이제 뭐 올 연말부터 해갖고 이제 후보들 뭐 이제 나온다라고 하고, 왜냐면 90일 전인 공직은 90일 전이죠. 6월 3일, 그러니까 6월 지방선거니까 90일 전, 한 3월이면 이제 그 전에 다 공직을 그만둬야 되니까 캠프 만들면 2월이 아무리 늦어도 2월 안에는 후보들이 이제 윤곽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야 좀 조용한 것 같아도 해가 딱 바뀌는 순간 장동혁이는 이제 비토 세력들과 결국은 쇄신 요구, 인적 쇄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 예언을 하나 해드릴게요. 저랑 내기하실 분도 있어도 좋습니다. 국힘당은 내년 간판을 국민의힘으로 하면서 지방선거 치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쇄신 타운에서 당명 바꾸고, 얘네들이 하는 짓들이 꼭 그래요. 당명 바꾸고 그 다음에 사람 좀 바꾼 다음에 비대위를 전원해서 선거 치를 거 뻔합니다. 그쵸? 얘네들은 결국은 현재 장동혁의 행보는 윤석열과 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거는 여러분 진짜 큰 국회의원 선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뽑는 선거잖아요.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기초단체장 뿐만 아니라 엄청난 사람들을 각 지역에서 뽑는 거라서, 이거는 국힘당 안에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장동혁 갖고는 못 치른다는 것은 하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영남 중진들마저도 국힘당의 장동혁을 물러나라고 하는 이런 순서가 왔다는 것은 이제 뚝은 무너졌고, 언제 이 뚝이 무너진 떡이 언제 터져갖고 이제 넘치는 것이냐. 이제 장동혁은 시한부 대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차기 비대위원장이 누군지 벌써 물망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들이 나와요. 여의도 가면 안 된다고 봐요. 또 김종인이가 또 나설지, 그쵸? 언제적 김종인이냐. 저쪽에서 차기 비대위원장의 하마평들이 막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내가 누구 들었더라? 차기 비대위원장, 벌써부터 저쪽은 차기 비대위원장 얘기를 하고 있던데, 나 누구 들었는데, 내가 누구 들었는데 차기 비대위원장에 누구를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다음에 좀 말씀드릴게요. 아니, 김한길 아니에요. 손학규, 김한길 이런 애들이 아니고 얘 목소리가 뭐 들었던 것 같은데, 좀 젊었던 사람 같은데. 아니, 좀 젊었던 사람 같아. 예, 그리고 신동욱. 신동욱 얘기가 몇 명 나오던데, 신동욱이가 인지도도 있고, 왜 그러면 신동욱이는 조선일보의 메신저 메시지를 계속 잘 전하잖아. 신동욱이 얘기가 좀 나오던데. 근데 그거에 신동욱이는 조선일보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맨날 그 인혁당 사건 그런 것만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해방 이후에 민주 진영이 가장 억압받고 탄압당했던 단어가 뭐죠? 빨갱이죠. 이 빨갱이라는 단어가 사실 공산주의자가 아닌데 공산주의자로 만들어갖고, 즉 이승만 정부를 어떤 반대하거나 박정희 정부를 반대하면 그게 다 빨갱이 프레임으로 갔던 시절이 있었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부는요, 단순히 공산당을 찬양한다라고 빨갱이가 아니었어요. 반미도 빨갱이로 친 거죠. 반일도 빨갱이로 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혁당 사건에서 가장 기억하는 게 뭐냐면 뭐 18시간 만에 어떤 그 집행부인이 도착하기도 전에 사형시켰다 이건데, 정확히 얘기하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의 공안검사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고 지금의 검찰청 폐지뿐만 아니라 공안검사, 독재정권 때는 공안검사가 날릴 수밖에 없었고 민주화된 이후에는 특수부 검사들이 시대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해방 이후에 인혁당 사건은 왜 일어났냐면요, 1964년에 있었던 여러분들 한일협정 기억나세요? 63년인가? 한일협정이 63년이죠. 63년으로 기억하는데 63년 맞죠? 63년 4월인가? 한일협정을 하니까 여러분들 1965년인가? 65년? 한일협정을 완전 맺기 전에 사전에 여러분들 그 전에 회의가 한번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잠깐만요. 우리가 1965년에 한일협정을 맺기 전에 그 전에 사전에 일본과 계속 회담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랬는데 이때 그 인혁당 사건의 발발은요, 한일협정 반대 운동이었어요. 한일협정 반대 운동이 1964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협정을 맺을 것이다 라는 소리가 여기서 들리니까 절대 한일협정을 맺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거리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1964년에 한일협정 그게 6.3 사태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 8만 명이 나와요. 3월 24일 한일협정 반대 시위에 8만 명이 나와요. 그 당시에. 그 깜짝 놀랐죠, 박정희가. 쿠데타 이룬 지 몇 년 안 됐는데. 그래서 64년에 갑자기 인혁당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혁당 사건을 반일을 빨갱이로 둔갑시킨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반일을 공산당 작업하기 정말 힘들지만 이것들이 반일을 빨갱이로 둔갑시킨 사건인데, 그게 뭐냐, 한일협정을 반대하는 세력이 바로 북괴 노동당의 조종을 받는 조총련에 의해서 조총련과 연대를 해서 지금 한일협정을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일으켰던 게 인혁당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늘 공산당, 북한 이렇게 빨갱이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정확히 보면요, 반일, 그 반일을 외쳤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독립운동가들과 민족주의자들. 반미, 학생들과 청년과 민족주의자들. 반일도 빨갱이였고 반미도 빨갱이였고, 특히 반미, 해방 이후에는 미군 어떤 철수하라고 외쳤던 민족주의자들이나 독립운동가들을 모두 반미만 외치는, 그러니까 이승만 시대에는 반일보다는 반미를 외치면 빨갱이였고, 박정희 시대 때는 한일협정이나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반일을 외치면 그걸 빨갱이로 둔갑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인혁당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혁당 사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1차 그러니까 그 한일협정을 방해하는 시위가 커지면서요, 그때 어떤 일까지 발생하냐면 박정희 하야하는 소리까지 나왔었어요.
막 그러면서 이제 그 박정희 정부가 부랴부랴 내년에 한일 협정을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국민적 시위가 이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이게 확대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간첩 조작 사건을 만든 게 인혁당 사건이에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내년에 1965년, 그러니까 내년에 아무래도 한일협정이 예상돼 있다라는 소문이 나니까 64년에 들고 일어났어요. 국민들이 이런 불합리한 거 반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나니까 저거 막아야 되겠다 싶어갖고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장이었던 누구죠? 그 김영욱이가 이걸 인혁당 사건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 인혁당 사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인민혁명당이에요. 1963년 인혁당 사건이 인민혁명당이 대학가의 한일협정 반대운동을 배후 조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엄청나게 죽이죠. 그 인혁당이라는 북한을 추종하는 그 공산주의 세력이 대학가에 침투해서 한일협정 반대를 주도를 하는 걸 배후 조종을 했다. 그게 1차 인혁당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2차 인혁당 사건은 딱 10년 뒤 1974년에 2차 인혁당 사건이 발발해요. 이건 뭐냐면 1차 인혁당 사건 관계자들이 구성한 인혁당 재건위원회가 여러분들 민청학년이라고 들어봤죠? 민주청년학생총회장 민청학년 사건을 만들었다. 이 민청학년 발음이 안 되니 민청학년 사건의 희생자가 고 김근태 우리 고문님이시고요.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1차는 한일협정 반대 1964년에 간첩몰이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이고, 두 번째는 인혁당 재건위원회가 민청학년을 해서 반정부 투쟁을 했다. 이게 뭐냐면 요거는 아마 유신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8만 명이 한일협정 반대를 외치고 구호를 외치고, 심지어 5월 25일 날 그 한일협정이 맺어지고 6월 3일에는 박정희 하야까지 나왔었어요. 막 그래서 긴급하게 이렇게 만들어냈던 간첩 조작 사건인데, 그때 11명, 11명인가요? 아마 사형 선고의 통지문을 받기도 전에 18시간 만에 아마 죽었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엉터리 조작으로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게 전부 거의 2007년도 노무현 정부 때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걸 갑자기 꺼낸 거는요, 빨갱이몰이 하던 저 국힘당 애들 결국은 공산주의, 그러니까 북한만 찬양해서 빨갱이가 아니라 해방 이후에는 반미를 해도 빨갱이였다. 그리고 박정희 시대 때는 반일을 해도 빨갱이였다. 근데 우리가 반일 시위를 한다 그래갖고 바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국민적으로 반일 감정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축구를 해도 가위바위보를 해도 일본은 이겨야 된다는 식으로. 우리가 일본이랑 할 때는 못하던 축구도 막 정신력으로 해갖고 우리가 늘 이기고 스포츠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적 반일 감정이 있어요. 민족이 식민지 지배를 받다 보니까. 근데 국민들이 반일 시위를 한다 그래갖고 정부가 탄압을 하면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일 시위를 조총련과 엮어서 만들었던 게 민청학년 사건이라, 그러니까 인혁당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갱이라는 이 역사는 북한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반일, 반미. 대한민국은 여태까지 여러분들 돌이켜보면 그래서 공안검사들의 전성시대였다는 거예요. 뭐든지 무조건 이승만 정부를 반대하는 게 빨갱이가 아니라, 박정희 정부를 반대하는 게 빨갱이만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 반대를 하면 빨갱이 몰이를 했었다. 근데 요즘도 아직도 빨갱이라고 외치는 새끼들이 있잖아요. 정신 나간 새끼들. 누구? 바로 윤석열. 지금 어디? 감옥. 지금 저를 반대하는 공산주의 전체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위협하고 있어서 제가 이번에 한 번에 척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이랬다가 지금 한 방에 갔잖아요. 공산주의 전체 세력. 아픈 애예요. 저는 앞으로 윤석열을 부를 때 아픈 애라고 부를 겁니다.
아프네라고 부를 겁니다. 아프네가 갑자기 전두환도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빨갱이라고는 안 했는데 얘는 자기를 반대하면 공산주의 전체 세력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갖고 스스로 셀프 가두셨잖아요. 아프네. 오늘 심층구성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